네요. 예, 수리논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그 설명회가 횟수는 이제 분당대찬이 5번째고 주제는 4번째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분당대찬 학원이 저의 그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라 가지고 예, 매달 한 번씩은 설명회를 하려고 노력 중인데,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설명회를 할 때는 그 올해 겨울이 좀 그 추웠잖아요. 추워가지고 엄청 춥거나 아니면 이제 봄이 왔는데 그 약간 그 봄 초입에 그 되게 추울 때 있잖아요. 뭐 춥고 비도 오고 막 이래가지고 설명회 하러 이제 들으러 오실 때, 물론 저희가 뭐 온라인으로 유튜브도 보내긴 합니다만은 좀 많이 오실 때 좀 힘드시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날씨가 좀 많이 풀려가지고 좀 수월하게 오시지 않았을까, 마음이 한결 좀 가볍습니다. 그 제가 앞에 그 제 전화번호하고 여기 이메일을 적어놨거든요. 뭐 다른 것 때문에 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오늘 설명회를 하더라도 그 부모님들은 오늘 아버님이 없기 때문에 어머님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머님들은 나중에 또 개별적으로 좀 궁금한 점들이 좀 항상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좀 개별적으로 따로 물어보지 못한 게 좀 있으면은 네, 뭐 메일이라든지 전화가 부담스러우시면 아니면 문자로라도 물어보시면 제가 답할 수 있는 것들은 답해 드릴 거니까 네, 그렇게 하시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이게 뭐 잘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따가 저희 설명회 할 때 좀 내용이 또 빨리 넘어가다 보면 다 이렇게 필기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가지고 그 사진 찍으셔도 괜찮으니까 네, 제가 이따가 뭐 이렇게 할 때 여기 안 있을게요. 이렇게 있을 거니까 사진을 찍어야 되면 뭐 사진을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제가 이제 이야기를 3가지 파트로 좀 나눠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우리 그 본부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사전에 그 저희 이 설명회 문자 나갈 때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그 적어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전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한 3가지 정도 뽑아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이따가 제가 하는 그 본론 이야기가 있는데, 그 본론에서 함께 해도 되는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확통기하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뒤에 본론에서 어차피 할 얘기라, 예, 그런 것들은 뒤에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거기 안 속하는 것들만 제가 3가지 정도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일단 그 얘기를 먼저 할 거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모든 대학이 말이죠. 그 3월 말이 되면은 뭐 발표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고 그 발표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거기 보면 그래 작년에 모든 대학들이 어떤 식으로 논술을 출제했는지, 근데 거기에 이제 논술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수시와 관련된 게 다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좀 관심 있는 대학들은 그 홈페이지에 다 공지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연세대만 안 올라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홈페이지 공지가 돼 있어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머님들도 시간이 부족해서 안 읽으실 거라는 건 압니다만은 또 혹시나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를 좀 보고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올해 어떻게 공부할지가 좀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그걸 평가를 해보면 또 중요한 게, 그래서 올해 그 학생별로 대학에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지원할 때 좀 기초 개념이 있거든요. 그 개념을 잡을 때 그게 좀 필요하니까 네, 그 얘기까지 두 번째 파트에서 좀 얘기를 해볼 거고, 세 번째는 그래서 올해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 여기 지금 오신 분들 중에 논술 고민하는 분들도 사실 있을 거고, 논술 올인은 없죠? 수능을 하면서 하시는 거겠죠? 물론 가끔 논술 올인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수능을 하면서 논술을 고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논술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것인가가 좀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어디에 선택을 하고 어디에 집중을 할 것인가, 그 공부의 좀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사실 애들이 확통기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미적분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적분도 어떻게 하면 좋은지 확통기하까지 간략하게 좀 얘기를 드리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 3가지인데 제가 요새 이제 많이 느끼고 있는 게, 뭐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말 많이 하시는 분이 인생은 그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게 힘들다고.
저도 요즘 되게 절실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최대한 설명회를 할 때도 좀 핵심적이고 좀 간결하게 전달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성격이 좀 약간 완벽주의자라 할 얘기를 또 막 다 해야 되고 약간 그게 있어요. 힘들다.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지만 최대한 핵심적이고 간결적인 걸 좀 간결하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 혼자 하는 거니까 조금 여유롭게 해도 되는데 너무 길어지면 힘드니까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기를 약속을 드리면서 일단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그 작년 성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제가 작년에 그 여름 이후에는 레벨을 두 반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거든요. 일단 좀 상위반은 그 연고서성한 반으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그 밑에 대학으로 중앙대 이하, 물론 중앙대도 높은 대학이지만 뭐 중앙대나 뭐 경희대나 건국대를 좀 주요 타겟으로 하는 이화여대, 시립대 다 포함해서 뭐 그런 반 두 개를 운영을 했었는데, 제가 연고소송학원 레벨은 전체 한 4반 정도 다른 학원 포함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 그 대치동에 계신 뭐 유명한 쌤들처럼 뭐 한 반에 막 100명씩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저한테 배우는 친구들은 제가 좀 다 원서를 상담을 해야 좀 약간 좀 그래도 내가 책임졌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좀 그런 성격이라 많이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4반 정도 해가지고 한 100명 조금 넘었던 것 같습니다. 100명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그래도 연세대가 고맙게도 8명 정도? 그러니까 절대적 수치로 보면 저보다 더 많이 합격한 선생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그 안에 연세대가 한 8명 정도, 고려대가 한 5명 정도. 사실 연세대 다 쓰는 것도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좀 높죠. 최저가 좀 되는 친구들이 쓰는 편이기 때문에 다 쓰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저 정도 좀 합격이 된 거면 나름대로는 제 스스로는 합격자의 비율로 따지면 좀 그래도 좀 성과가 괜찮았던 해지 않나. 고려대는 또 작년에 처음 오랜만에 생겼는데 그런 생각 자화자찬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좀 잘하는 게 원서 상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막 수리노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나중에 원서를 좀 이상하게 쓰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너무 높여 쓰든 아니면 또 반대로 너무 낮춰서 쓰든, 뭐 아무튼 두 개가 다 문제인데, 작년에 기억나는 친구 중에 하나가 어떤 학생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디를 고민하고 있느냐, 수학 잘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하고 그 신소재하고 뭐 둘 중에 하나를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시스템 반도체를 쓰면 이 친구 잘하는 건 알지만 조금 모자랄 것 같았고, 신소재를 쓰면 추가 합격으로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얘기하고, 다행히 이 친구가 고집을 안 부리는 성격이라 착해가지고 너무 다행히도 신소재를 썼어요. 다행히 신소재 2차 추합이 됐거든요. 그런 것도 교통 정리를 제가 좀 잘 해주는 편입니다. 물론 이 친구가 어느 정도 하는지 파악이 될 때 그걸 이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합격의 비율이 높았던 건 아닐까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오늘의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사전 질문지 있죠? 네, 그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찍으셔도 괜찮고, 들으셔도 괜찮고. 그 첫 번째 질문은 뭐 요런 질문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최근에 로물콘이라든지 이런 카페를 좀 그래도 저도 직업이 이건지라 많이 들어가 보는 편인데, 종종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이번에 사전 질문지에 있어서 수능 공부만 해도 수리논술 합격이 가능한가,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하고 잠깐 그 텀을 주는 이유는, 제가 바로 답을 하는 것보다는 뭐 어머님들도 잠깐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으니까, 일단은 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때 올바른 답변은 뭐 100% 가능하다, 100% 가능하지 않다, 뭐 당연히 이거는 제대로 된 답은 아닌 것 같고, 좀 정확하게 답을 하자면 얼마만큼 가능하냐, 또는 반대로 얼마만큼 가능하지 않느냐, 사실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모든 현상에는 그 예외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문제는 예외를 먼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외적으로 그 수리논술을 공부하지 않아도 수업을 통해서, 또는 수리논술에 공부한 시간이 작아도
좋은 대학에, 좋은 학과에 예외적으로 합격하는 애들이 가끔 있습니다.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막 여름 이후에도 수업을 하다 보면 좀 빨리 들어오면 좋은데 되게 막 나중에 들어오는 친구들 있거든요. 구모 다 끝나고 이제 수능 한 달 전에 보통 논술이 다 종강해요. 수능 준비해야 된다고. 그때쯤 해가지고 끝날 때쯤에 들어온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끝날 때쯤에 들어왔는데 보통 제가 걱정을 하죠. 이 쓰는 걸 보고 너무 어려워하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는데 옆에 쓱 갔는데 막 예시 답안을 쓰고 있는, 어려운 문제인데 막 예시 답안을 쓰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확통기하 기초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건데도 원래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기초가 되게 탄탄하기 때문에 그게 되게 잘 돼 있는 친구들이고, 보통 그런 친구들의 이제 과거를 제가 보통 상담하면서 물어보면 옛날부터 수학에 대해서 아주 특히 어려운 문제 또는 이제 깊은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간 투자를 옛날부터 되게 이렇게 오랫동안 해온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면 그냥 잘하는 애들입니다. 어디 저기 사막에 놔둬도 되게 밥 잘 먹고 살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논술 안 해도 잘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런 친구들도 어떤 얘기를 할 때 많냐면 논술 수업 듣고 이거를 진작에 들을 걸. 왜 안 했어 그러면 논술은 누가 로또라 그래가지고 엄마랑도 싸웠거든요. 엄마랑 뭐로 싸웠대요. 얘가 해야 되는데 로또라고 안 했대요. 그런 애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있는데 흔치 않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현역들 중에 제가 봤을 때는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되지만 이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우리 평범한 중상위권 또는 평범한 상위권들은 제 이야기는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논술 수업을 듣지 않고 합격을 하기가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평범한 상위권들이 왜 논술 수업 안 듣고 좋은 대학에 합격하기가 왜 어려우냐? 출제 범위 문제죠. 출제 범위. 보통 여기서 이제 미적분 선택이라고 가정을 깔고 미적분 선택자 애들이 비선택 과목인 확통과 기하를 내신 때 좀 해도 기하는 진로 과목이고 확통은 그 다음에 일반 선택이니까 좀 열심히 했다고 쳐도 1학기 끝나고 이제 뭐 6월달 이후에 이제 막 수능에 완전히 집중하는 체제로 가면 애들 2달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논술에 안 하고 시험장에 가면은 그거를 뚫고 나가기가 좀 쉽진 않아요, 솔직히. 출제 범위에 대한 문제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원래 저희 논술 자체가요, 그 수능이랑 평가의 목적이 좀 달라요. 수능이랑 똑같으면 뭐 수능 시험으로 하면 되죠. 근데 좀 다르기 때문에 문제 유형도 사실 좀 다르고, 그리고 질문하는 질문의 유형도 좀 다르면서 구조도 다르고, 네, 평가의 취지가 좀 다르다 보니까 뭔가 애들이 느끼기에는 논술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되게 어색해합니다. 낯설고 어색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평범한 좀 중상위권 학생들 기준으로는 홍익대 이상은 합격이 쉽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홍익대일까요? 하필? 저희가 왜 한국 사회에 좀 모르겠어요. 이게 좋다고 얘기할지 나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좀 안 좋은 게 뭐죠? 위에서부터 약간 그 조선시대 왕 이름 그 외우는 것처럼 대학을 이렇게 외우는 게 있어요. 뭐 이런 거 연고서성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쪽 외우 메디컬 빼고요. 연고서성한 중이경시, 경희대 애들은 중경이시. 네, 그리고 건동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적어도 홍익대까지는 다 확통기하가 출제가 됩니다. 그 이상은 다 그래요. 홍익대 이상은. 그리고 그 이상은 어느 정도 어려운 문제가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논술 준비 없이 일반적인 학생이 그 이상의 대학에 시험 보러 가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기가 제가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봐도 좀 쉽지는 않더라. 네, 그게 저희 결론이에요. 물론 100%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가능한 친구도 있지만 대체로 쉽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너는 그 논술 가르치는데 이해관계 당사자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최대한 그래도 이제 설명회로 올라오면 제가 잠깐은 내가 그 이해관계 당사자가 아닌 것처럼 좀 이렇게 저도 그 마인드 세팅을 하고 올라오거든요.
제가 요새 그 어머님들이 뭐 확통론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아닌가요? 그 저는 상담하니까 몇몇 어머님들이 갑자기 그걸 물어보시던데. 그래서 제가 유튜브도 찾아보고 뭐 알고리즘이 뜨니까 어느 여자 선생님이 확통론을 해라 막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확통 전문 선생님이었어. 근데 그때 약간 느껴지는 게 살짝 내가 10분 동안 열심히 들었는데 막 그 뒤통수 맞은 느낌이 들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다른 쌤 또 얘기를 들어봤더니 다른 쌤들은 또 아니래. 또 어떤 사람은 맞대. 약간 이해관계가 걸리면 약간 객관적으로 보기 힘든 게 맞는데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이 질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미적분이 우리 애가 완성이 안 돼 있는데 를 시작을 해도 되느냐. 근데 저는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정도 레벨에 그냥 대학에 논술 지원을 할 거면 사실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만약에 지금 미적분 과목에 대한 기본 개념이 좀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센 같은 문제집을 보면 레벨 B거든요. A 말고. 센이 A, B, C 세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레벨 B 정도를 좀 원활하게 풀 수 있는 정도면 1학기에 사실 논술을 시작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사실. 네, 큰 무리가 없는데. 근데 이제 애들이 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있죠. 저 정도를 하는 애들도 그 논술 수업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확 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쪼는 게 사실은 미적분이 완성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라기보다는 논술이 아까 우리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문제가. 처음에 당연히 낯설고 어색하고 이게 있는데 애들이 특히 멘탈이 약한 친구들은 특히 여학생 그 어색함을 잘 못 참아요. 그래서 한 번 듣거나 두 번 듣고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논술이. 그 어색함을 못 참아가지고. 근데 논술은 일단 그 처음에 어색함에 적응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좀 버텨야 되는데 그걸 못 버티고 그만두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는 미적분의 완성의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미적분은 그럼 언제 완성이 됩니까? 저는 이걸 직업으로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제 스스로도 제가 미적분이 완성이 돼 있다고 생각 안 하는데 미적분의 완성은 뭘로 평가를 해야 되죠? 예를 들면 수능의 미적분에 28, 29, 30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좀 많이 나오죠. 그거를 완벽하게 100% 맞춘다. 그럼 적어도 수능 레벨에서는 미적분이 완성이 돼 있다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수능 당일까지도 가능한가요? 28, 29, 30에 무슨 문제가 나올 줄 알고 100% 보장이 가능할까요? 재수생들은 100% 보장이 가능할까요? 28, 29, 30이면 재수생들은 100% 맞출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 미적분의 완성은 결론 그래요. 재수생이 돼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적분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논술은 입시 끝날 때까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물론 정도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미적분이 돼 있느냐의 정도의 문제는 있지만 완성은 힘들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과목에서.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완성이 힘들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조금 그 입시 전략적 측면에서는 어차피 다른 애들이랑 다 상대평가인데 절대적으로 자기가 완성해야 된다. 그거는 조금 잘못된 전략이 아닌가. 다만 그건 있어야죠. 자기가 논술을 해요. 미적분이 아직 막 완성돼 있는 느낌은 아닌데 어쨌든 논술을 시작은 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아듣겠어요. 근데 하다 보면 분명 어딘가 좀 어려운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좀 적극적으로 이걸 좀 바꿔봐야지. 그러니까 보완할 의지는 있어야 되죠. 의지는 있어야 되지만 완성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 너무 늦을 수 있다. 네,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자, 요걸 질문하신 분은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하루빨리 지금 논술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할 게 너무 많아. 막 수능도 해야 되고 어떤 친구들은 지금 막 내신이 걸려있는 친구도 있어요. 1학기 때까지 또는 중간고사 때까지는 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2학년 때까지 내신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걸 버리는 건 너무 아까운데 근데 애는 좀 애매한 것 같아. 애는 엄마 나 이걸로 어차피 좋은 대학 못 가. 나 정시나 논술에 올인할래. 근데 엄마는 아깝고 또 반대로 엄마는 논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애는 내신한 게 아까워요. 또 이런 애도 있고
뭐 이런 고민이 있어가지고 이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까 제가 그 얘기했던 늦게 해도 잘 되는 친구들이 있다 그랬죠?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정 안 되면 좀 나중에 와도 되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일단 뭐 어려운 점을 질문을 하셨으니까 일단 대체로 보면은 역시나 이제 7월에 들어왔을 때 좀 특히 기초가 좀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제일 첫 번째 역시나 출제 범위. 7월부터 하는데 이제 그때 와가지고 막 우리가 확통 기초 개념도 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 기하도 기초 개념 그때 해야 된대요. 이제 논술 처음 들어와서. 근데 7월에는 모든 학원들이 다 실전이에요. 7월 이후에 논술 수업 들어가서 기초 개념, 기초 원리 이렇게 가르치는 논술 수업이 없어요. 그럼 그때는 왜 실전을 하는 수밖에 없느냐? 9월에 원서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 점수를 알고 자기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학원이 다 실전 모의 논술 중심으로 움직이거든요. 물론 기초 원리 설명하는 쌤도 계시지만 대체로는 실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나는 확통 기초 개념도 없어. 뭐 기하 기초 개념도 없어. 근데 바로 갔는데 바로 모의 논술을 해. 근데 나는 논술의 토대도 모자라. 체계적으로 뭘 배운 것도 없어. 매주 뭔가 느낌이 실력이 늘고 체계적으로 내가 뭔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은 없는데 뭔가 반복적으로 모의 논술만 계속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확통기하는 계속 어렵고. 그런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상으로도 되게 촉박해요. 7월에 시작했어요. 그러면 9월에 바로 초에 평가원 모의고사를 봐야 됩니다. 근데 평가원 모의고사 중요하잖아요. 특히 9월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논술도 중요해요. 논술도. 왜 논술도 중요하냐? 그러니까 보통 논술 수업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전주에 휴강 한 번 다 하거든요. 왜냐면 그때 나오는 등급을 봐야 어디에 쓸 수 있는지가 나오니까. 내가 수능으로 정시에 어디 갈 수 있는지가 나와야 논술을 어디 쓸지가 나오니까. 그 논술도 9월 모의고사는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거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8월부터 해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너 수시 원서 어디 쓸지 아마 담임쌤이 얘기할 거예요. 그 막 원서 어디 쓸지 고민을 해야 되고 9월 달에 둘째 주에 바로 원서를 써야 됩니다. 고민은 그 이전부터 해야 되고. 그리고 10월 달에 이미 시험 보는 대학들이 막 시작이 돼요. 대표적으로 뭐 홍익대, 시립대, 연세대 이런 대학들이 막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막 일정도 빡빡하고 내가 제대로 공부한 건지도 모르겠고 적응도 덜 돼 있는 상태에서 모의 논술 봤죠. 이 점수가 내 점수인지도 모르겠고 점수는 들락날락하고 근데 이걸로 참고해서 원서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분명 생길 수 있습니다. 모두가 생긴다는 게 아니라 좀 대체로 평범한 학생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제가 수리논술 강사라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 안 되면 7월에 와야겠지만 정 안 되면 만약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되면 5월에 시작하는 게 좋지 않냐. 저는 늦게라도 만약에 한다면 중간고사 끝나고 그래도 5월에라도 좀 시작을 하시는 게 논술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좋은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답을 하고 싶어요. 어쨌든 요 세 가지가 그 질문이 제가 전체적으로 좀 보니까 이 질문을 하신 분들의 좀 공통적인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막 여기저기 유튜브나 아니면 논술 설명회를 들어봐도 이게 논술을 지금 시작하는 게 맞는지, 시작한 다음에 우리 애는 일반론적인 얘기 말고 우리 애는 언제 시작하는 게 맞는지, 만약에 하면 우리의 실력으로 어느 대학 정도를 목표로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궁금해가지고 계속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학생이 지금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모르면 좀 붕 뜬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당대차는 또 저의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매월 제가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계속 좀 그렇게 할 생각인데 저희가 오늘 나눠준 그 자료 중에 보시면 이 진단 테스트라는 게 있을 거예요. 진단 테스트. 네, 진단 테스트. 그래서 진단 테스트도 있고 여기 보면 쓰기 답안지도 있죠. 쓰기 답안지. 네, 그래서 이제 혹시나 나는 지금 우리 애가 논술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한다면 뭐 어느 정도 대학을 목표로 하는 게 좋을지 판단을 그래도 좀 전문가한테 한번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따로 비용은 받지 않을 거예요. 오늘 그 설명에 이렇게 먼 길 와주신 거에 대한 저의 이제 감사의 표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진단 테스트를 그 신청지 있잖아요. 거기다 신청을 해주시고 네, 답안지에다가 무인호술 문제를 100분 동안 푼 다음에 네, 그거를 휴대폰으로 스캔해서 네, 학원으로 보내주시면 네, 제가 그 학생이 푼 거를 보고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릴 거예요. 네, 전화를 드려서 상담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뭐 이런 일반론적인 이야기보다는 좀 판단을 하실 때 저도 그렇습니다. 판단을 하시기가 좀 좋지 않을까. 만약에 제가 상담을 하는데 뭔가 제가 말을 좀 돌려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상담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이 친구는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조금 뭔가 돌려서 제가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느끼시면 되냐면 지금 기초를 좀 더 쌓고 나중에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되고 제가 바로 적극적으로 해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해도 됩니다.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니까 그런 계기로 진단 테스트를 한번 이용을 해보시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첫 번째 파트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부터가 실제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자, 두 번째부터가 이제 뭐냐면 그 대학별로 어떻게 나왔느냐, 자, 그 얘기를 제가 좀 드릴 거예요. 연세대부터 좀 시작을 해볼 건데, 근데 여기서부터는 좀 보시면 알겠지만 말이 좀 길어요. 말이 좀 길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도 다 기억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진 찍으실 거면 사진 찍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대학별로 이렇게 볼 거거든요. 일단은 연고 서성한 이렇게 5개 대학을 볼 건데 5개를 하고 나면 항상 문제가 저도 그런데 그 각 대학별로 뭐 했는지가 기억이 좀 안 날 때가 있어요. 네.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뒤에 짧게 다시 좀 정리를 다시 해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다시 그 정리를 하면서 그 여기 없는 중앙대, 네, 그리고 이화여대, 경희대, 건국대 요 4개 대학도 추가로 제가 좀 짧게 얘기를 드릴 거예요. 연대부터 한번 해볼까요? 지금부터는 조금은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네, 조금 긴장하시면서 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입시랑 연결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연대가 작년에 사실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하나 터져가지고 2차 시험까지 재시험 본 거는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1차와 2차 2개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1차 시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2차는 원래 보려고 했던 시험이 아니고 1차 시험에서 이제 혹시나 있을지 모를 부정에 대해서, 부정 사건에 대해서 부정을 저지른 애가 누군지는 못 가려내는데 혹시나 부정을 저지른 학생이 있으면 걔는 실력이 없는데 합격을 한 거니까 그 실력 없는 학생 대신에 걔를 떨구진 못해도 그 친구만큼 나머지 잘하는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려고 만든 시험이거든요. 조금 더 변별력을 부여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도와는 조금 다른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구조도 좀 다르고. 그래서 2차로 평가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원래 보려고 했던 1차 시험으로 평가를 한번 해볼 건데 이제 작년이 저희 연세대가 이제 과학 논술이 폐지가 된 첫 모의 논술이었거든요. 첫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시험 구조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논술은 문제를 풀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답만 내는 게 아니라 과정을 서술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연대가 되게 특이한 게 단답형을 모의 논술도 이미 예고를 했지만 단답형 문제를 4개를 출제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 합하면 50점. 작지가 않아요. 단답형. 근데 단답형은 진짜 말 그대로 뭐냐면 서술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 친구가 수능처럼 맞추면 점수 다 주고 정답을 못 맞추면 그냥 빵점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해버렸어요.
왜 단답형을 냈는지는 아무도 이유는 잘 모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채점은 일단 엄청 쉬워요. 제가 작년에 연대 파이널 할 때도 단답형을 넣어서 했거든요. 우리 조교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채점할 필요, 이거 너무 쉬워. 정말 뭐 동그라미 이거 X만 치면 되니까. 아마 채점의 용이함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논술이 시간은 좀 넉넉히 주는데 서술을 하게 되면 많은 문제를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서술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교수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 주제를 좀 문제를 많이 내고 싶은데 다 서술형으로 하니까 문제를 많이 못 내네, 시간 때문에. 그래가지고 단답형 내면 대신에 서술 안 해도 되니까 좀 문제를 더 내도 되지 않을까, 2문제 정도? 요렇게 생각하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단답형은 언제나 그 부정의 여지가 있어요. 서술형은 컨닝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근데 단답형은 답만 있잖아요. 특히 논술시험장은 수능처럼 그렇게 사실은 강하게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문제가 터진 거예요. 연세대도 예상 못했던. 그런 문제도 터졌죠. 부정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2차 때는 서술형으로 싹 다 바꿨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걸 유지할지, 아니 유지를 하더라도 점수 배분을 어떻게 할지는 모릅니다. 발표가 나와봐야 알지만 어쨌든 작년에는 이렇게 했다. 그래서 모의논술 때는 어떻게 냈냐면, 작년에 이제 바꿨으니까 연대가 원래 모의논술 안 보는데 모의논술을 봤어요. 이 단답형을 조금 쉽게 내고 서술형을 좀 어렵게 냈거든요. 저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냈어요. 근데 실제 수시는 특이하게 상위권 학생들한테도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물어보면 단답형이 오히려 좀 어려웠다 그러고 서술형은 좀 할만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좀 반대로 그렇게 출제를 했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연대가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로 주로 상위권 학생들을 좀 변별을 많이 하냐면, 제가 요 내용을 작년 4월이었어요. 작년 4월에 분당에서는 좀 유명한 카페가 하나 있잖아요. 물론 뭐 그 로물콘이라는 카페도 있지만 분당에는 또 분당 맹모 이런 데가 좀 유명하잖아요. 제가 거기다가 작년 4월에 글을 쓴 것도 있는데, 그때 제가 연대가 올해 이렇게 낼 거라고 쓴 글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한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어떻게 썼었냐면, 연대는 보통 전통적으로 점의 자취 판정, 근데 주로 벡터 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규칙 추론, 그리고 수열이나 정수론이 결합된 확통으로 변별력을 부여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했었는데, 작년에 이제 1차 시험을 보니까 역시나 그런 출제 경향이나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됐었어요. 그럼 저게 원래 학생들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거든요. 저는 작년에 저것 때문에 1년 교재를 다 엎었어요. 저걸로 가르치려고. 어쩌면 뭐 제 데리고 있던 수강생에 비해서 그 합격자 수가 많은 것도 좀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교재를 다 엎었습니다. 아무튼 그게 다시 확인된 해였어요. 근데 작년에는 1차는 그 어려웠다고 하는 그 포인트가 조금 재작년에 비하면 좀 덜하게 출제가 됐거든요. 사실은 조금 더 쉬웠어요. 사실은 그 되게 어렵게 만드는 부분은 쉽긴 했는데, 근데 이게 그게 있습니다. 수학의 최상위권들은 아주 어려웠다가 조금 쉬워지는 걸 되게 빠르게 캐치해요. 근데 대부분의 평범한 상위권 학생들은 아주 어려웠다가 조금 쉬워지잖아요. 그게 그렇게 쉬워졌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결론은 대부분의 애들한테는 그래도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더 뭐가 있냐면, 단답형을 하게 되면 원래 논술은 그 점수를 먹는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부분 점수를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걸로 내 점수를 쌓아서, 그래서 겨우 합격자 점수 60점이나 70점을 겨우 이렇게 얻어서 합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단답형은 부분 점수가 없잖아요. 저렇게 돼버리면, 작년에 또 단답이 어려웠다고 그랬으니까 점수가 팍 깎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발표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1차 시험은 지원자들의 평균 점수가 굉장히 낮았을 거예요. 단답형 때문에. 오히려 변별 문항은 난이도가 오히려 좀 쉬웠는데 단답형 때문에 오히려 점수가 굉장히 낮았을 거고, 그럼 대체적으로 지원자들이 어렵게 치고 점수가 낮아져요. 모든 시험이 그래요. 평균 점수가 떨어지면 대신에 뭐는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편차가 되게 커져요. 근데 편차가 커지는데, 연세대는 편차가 커지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커지느냐,
연대를 쓰는 친구들은 대체로 어떤 애들이 많냐면 그 영가고 친구들하고 수학 최상위권 친구들은 자기가 쓰고 싶은 데가 다 정해져 있어요. 다 전자전기나 컴퓨터나 인기 있는 시스템 반도체 이런 데 쓰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다 소신 지원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다 좋은 과로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이 좋은 과들이지만 그것만큼은 아닌 다른 과들로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연대는 그 편차가 학과별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대는 학과별로 점수 차가 되게 심해요. 되게 심하기 때문에 아마 학과별 점수 갭도 작년에는 이제 예년에 비해 더 커지지 않았을까.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지원에 관련된 얘기는 제가 또 따로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연세대는 기존의 기조가 그대로 확인이 됐고 변별 문항은 조금 쉬워졌지만 일반적인 학생들은 잘 몰랐을 테고 단답형 문제 때문에 평균 점수는 떨어졌을 거다. 이 정도로 일단은 하고 사실은 이제 어머님들이 관심 있는 대학 중에 하나가 고려대인데 저도 가장 관심 있는 대학 중에 하나예요. 고려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대는 그 학교의 총장님이 바뀌면서 2017학년도를 마지막으로 논술이 폐지가 됐었죠. 근데 그러다가 총장님이 다시 다른 교수님으로 바뀌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3년에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고려대가 모의 논술을 2번 봤거든요. 2023년하고 작년 2024년하고. 근데 그 2번 모의 논술을 봤을 때 고려대가 어떻게 출제했냐면 공통 미적을 70점 출제하고 확통기하는 30점으로 출제를 했단 말이죠. 작년도에 출제됐던 모의 논술까지도. 근데 실제 수시는 공통 미적을 60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확통하고 기하를 합쳐서 40점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확통기하의 비중이 커졌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게 커졌는데 따로따로 좀 볼게요. 따로따로 좀 보면 일단 그래도 공통 미적이 60점이니까 기본 점수를 먹으려면 저희가 제일 큰데 일단 공통 미적에서는 수학 2하고 미적분을 중심으로 출제를 했어요. 근데 수학 2도 많이 쓰이긴 한데 실제로 문제를 보면 거의 미적분에 거의 다 모든 무게중심이 실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거는 미적분에 다 무게중심이 실려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확실히 문제는 최저 기준이 높으니까 연대보다는 쉽습니다. 네, 연대보다 풀만한 문제가 되게 많게 출제가 됐어요. 물론 변별하는 문항에 하나씩은 들어가 있는데 근데 그거조차도 연대보다는 쉬워요. 아무튼 그렇게 좀 출제를 했고 미적분 중심으로 출제했다. 작년에 고려대가 오전하고 오후 2개로 나눠서 했거든요. 그래서 오전은 좀 적분이 중요했고 오후는 미분의 활용이 중요했는데 뭐 아무튼 좀 풀만한 문제가 많았어요. 자, 그리고 확통 같은 경우는 오전에 조건부 확률 출제하고 근데 저것도 원래 고려대가 선호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저것도 제가 분당 맹모에 썼습니다. 네, 그대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오후반에는 중복조합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좀 확통을 꾸준히 좀 논술에 준비한 학생들은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아마 풀만한 난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기하였어요. 그 고려대가 이 모의 논술 2번 볼 때도 두 문제 기하가 다 어려웠어요. 그때도. 그리고 둘 다 뭘 냈냐면 벡터를 냈어요. 기하에 제일 어려운 게 벡터입니다. 벡터가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내서 애들이 좀 어려워했었는데 그래서 벡터를 내지 않을까 하고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오전 오후하고 다 벡터를 낼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 벡터를 냈고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애들 입장에서는 모의 논술 2번 벡터 냈으니까 벡터 내지 않을까. 저도 파이널 때 벡터 했어요. 근데 예상은 해도 어려워하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을 것 같고 아이러니한데 공통미적이 60이잖아요. 공통미적이 제일 중요할 것 같죠?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거는 공통미적은 기본 점수 획득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키는 그러면 작년에 고려대 같은 경우는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기하가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특히 벡터. 얘가 아마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했을 거다. 물론 과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비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다 못 풀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땡큐인데 근데 그래도 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아니죠. 잘하는 애들이 있죠. 예, 그런 애들이 그거를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다. 100%는 못 풀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80%는 풀어야 합격이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작년에 고대의 좀 제일 특이한 점은 공통미적과 확통기의 점수 배분하고 기하의 중요도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양대로 가볼게요. 한양대.
자, 한양대는 작년에 제일 특이한 게 작년에 그 모든 대학의 이슈였는데 자유전공 이슈가 있었어요. 한양대도 과감하게 기존에 논술 선발하던 데 인원을 폐지하거나 줄여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네, 자유전공을 만들었어요. 인터칼리지라고. 그래서 자연계열을 35명, 그리고 인문계열을 15명, 인문계열 애들은 상경계열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유전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터칼리지만 최저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3합 7이에요. 그게 올해 전부 모든 단위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인터칼리지만 최저가 있고 그 나머지는 최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저 기준이 없는 상위권 대학은 연대도 그렇지만 문제를 쉽게 내면 안 돼요. 변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기본적으로 연대는 그 한양대는 어려워야 되거든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원래 그 한양대가 시험을 어떻게 보냐면 오전반, 오후 1반, 오후 2반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보는데 오전반에 조금 인기 없는 과들이 원래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문제가 좀 쉬웠거든요. 쉬웠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됐냐면 하필 저놈의 인터칼리지가 오전으로 갔어요. 근데 작년에 인터칼리지 경쟁률이 얼마냐면 164대 1입니다. 다 이미 예상했던 거예요. 저는 150대 1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더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래도 되는 이유는 3합 7이면 보통 얼마 정도가 최저 기준을 충족하고 떨어져 나가게 돼 있냐면 3분의 1 정도가 남아요. 3합 7 정도면.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다른 과 인기 있는 학과보다는 그래도 실질 경쟁률을 따지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없죠. 그러니까 많은 부모님들 그리고 애들도 심지어 다른 데 인원을 줄여놓다 보니까 뭐 선택지가 인터칼리지밖에 없어요. 다들 인터칼리지 쓴 겁니다. 근데 어쨌든 경쟁률이 높으니까 저거는 9월에 발표가 된 거기 때문에 한양대는 11월에 수능 끝나고 가잖아요. 시험 문제를 좀 어렵게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나머지 비인기 학과 애들은 이거 뭐야 라고 했겠죠. 왜 우리까지? 근데 뭐 어쨌든 상대평가니까 아주 어려웠어요. 작년에 오전도 어려워가지고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원래 오후반에 인기학과가 많기 때문에 오후가 어려운데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난이도가 상향 편중화된 한양대가 아닌가 싶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과목적으로 보면 일단은 미적분이나 공통이나 확통이나 기하가 되게 골고루 출제가 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골고루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오전이냐 오후냐에 따라 좀 특이하긴 한데 오전 같은 경우는 기하는 안 내고 확통만 2문제 냈고 좀 특이하게. 그리고 오후 1반 같은 경우는 확통 1문제, 기하를 2문제나 냈어요. 그래서 확통 기하 따지면 절반입니다. 그 뭐가 좀 쏠렸는데 왜 이러지? 막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리고 오후 2반은 또 확통 기하를 하나도 안 냈네요. 안 냈어요. 공통 미적만 냈어요. 문제는 어려운데. 좀 불균질하게 냈어요.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작년에 이렇게 냈잖아요. 그러면 오후 2반에 인기과들이 다 있거든요. 뭐 컴퓨터 소프트, 그리고 융전, 네, 그리고 미래자동차 이런 이제 과들이 한양대 다이아몬드로 불리는 걔네들이 다 오후 2에 있습니다. 올해도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매년 돌고 돌아요. 어떨 때는 오전이 이렇고 어떨 때는 오후 1이 이렇고 어디가 확통이 많이 나오느냐 어디가 기하가 많이 나오느냐는 복불복입니다. 확통 기하가 약한 친구는 제발 내가 오는 교시에는 덜 나오길 바라야 돼요. 복불복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대비는 하고 가야 된다. 고려대랑 좀 작년에 반대였는데 이 한양대가 확통 문제가 그나마 좀 어려울 때가 막 노가다를 많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확통을 좀 그런 식으로 내가지고 오히려 얘네들은 고려대랑 반대로 확통이 좀 난이도가 높았어요. 그리고 기하는 그냥 자기네들이 원래 좀 잘 내던 거 좀 무난하게 이렇게 출제한 면이 있고 오히려 확통이 좀 어렵게 출제했던 그런 한양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연구안까지 했는데 일단 고려대는 풀만한 문제가 많았죠. 연대 한양대는 어려워요. 그죠? 근데 일단 성균관대하고 서강대 쪽으로 가게 되면 요 연구안이랑은 느낌이 많이 달랐어요. 많이 달랐습니다. 자, 일단 성균관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죠, 어머님들? 공부하는 느낌으로 네, 공통범위 위주로 출제를 합니다. 특이하게. 네, 공통범위 위주로 출제를 한다. 그럼 공통범위 위주로 출제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문제 낼 수 있는 소재가 한정돼요. 어쩔 수 없이 낼 수 있는 게 기본도형들, 뭐 원이나 삼각형 이런 거.
그리고 또 다항함수들 여기까지밖에 못 내죠.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자, 똑같이 이렇게 출제를 했는데, 근데 그래도 성대인데 저런 식으로 하면 변별이 좀 안 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2024학년도에 그때는 성대가 어떻게 출제를 했냐면, 야, 범위는 작으니까 안 되겠다. 변별하려면 어쩔 수 없이 문제를 좀 괴랄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성대가 문항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막 그럼 계산 엄청 해야 되는 문제 때려놓고 도형도 좀 어려운 거 내고, 네, 그리고 막 추론하는 문제도 놓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좀 어려웠어, 2024 때. 그래서 그 2024 끝내고 다음 해 막 저도 그렇고 많은 쌤들이 설명회 할 때 어머님들 성대가 어려워졌습니다. 막 2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드디어 원래 성대 모습으로 돌아갔다. 네, 제가 방금 어렵다고 했던 그런 요소들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연구한 시험 본 애들이 느낄 겁니다. 평화로운 문제가 나왔어요. 평화로운. 피스. 네, 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거의 평화로운 문제가 출제가 됐다. 네, 그래서 그렇게 출제가 되면서 뭐 아무래도 이제 성대는 조금은 좀 부담이 없어진 그런 작년의 시험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나마 그 성대가 1교시, 2교시, 3교시 나눠서 보거든요. 근데 3교시 시험이 그나마 좀 난이도가 있는 편이었어요. 추론 문제도 들어가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거기에 의예과가 시험을 봐서 그래요. 의예과 10명. 작년에 증원됐죠. 네, 그래서 그런 거고. 근데 이제 저한테 배운 여학생 중에 성대도 자유전공 작년에 생겼거든요. 30명. 근데 그게 3교시에 봤단 말이죠. 근데 그 학생이 우리 연구소송학반에서 시험을 보면 보통 100분이 20% 30% 정도 나오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걔가 자유전공에 시험 보러 갔는데 걔 최초 합했거든요. 근데 걔한테 물어봤죠. 몇 문제 풀었냐고. 마지막 한 문제 빼고 다 풀었대요. 그러니까 그나마 어려웠는데도 이전에 비하면 쉬웠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유전공 시험 치는 정도, 그 정도 레벨의 친구가 마지막 소문항 제일 어려운 거 빼고 다 풀었다는 거는 3교시가 그나마 어려웠다고 쳐도 기존에 비하면 쉬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작년 아무튼 성균관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서강대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 자, 원래 서강대는 3, 4년 동안 계속 어떤 식으로 출제를 했느냐, 미적분 플러스 확통으로 출제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서강대 시험 보러 가는 친구들이 보통 급하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쌤, 저 내일 시험 보러 가는데 왜 오늘 질문하는 거야? 내일 시험 보러 가는데 급하게 뭐라도 하고 갈 거야. 그러면 야, 미적분은 됐고 너 논술 했으니까 확통이라도 좀 빨리 보고 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야, 근데 작년에는 크게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확통은 하나도 안 내고 1교시, 2교시 다 기하로 깔았습니다. 기하로 깔아가지고 1교시하고 2교시에 다 미적분 60점, 그 다음에 기하는 40점으로 냈는데 다행인 건 그 친구도 제가 물어보니까 둘 다 쉬웠대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발표된 문제하고 다 봤는데 애들 평가까지 풀만한 문제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애들이 그 수학 문제 어려워할 때가 문제를 막 베베 꼬아놓을 때거든요. 근데 문제를 딱 봤는데 문제가 너무 심플하고 너무 명확하고 딱 보는 순간 내가 이걸 구해야겠다. 뭔가 딱 던져주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풀만한 문제가 되게 많았던. 근데 이런 추세가 최근에 서강대 가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최고 난이도 문제를 이제 좀 안 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강대가 옛날에 비하면 좀 풀만한 문제가 많이 생긴 셈이라서 작년에도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무튼 굉장히 좀 편안한 시험이었다. 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별로 디테일하게 따지는 건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서강대까지 5개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미 앞에 연대에서 저 사람이 무슨 얘기했지?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저희 전체적인 특징들을 좀 보시면 일단 전체적으로 옛날에 비하면 확실히 증명 문제의 비중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네, 증명하는. 원래 논술은 앞에 논자가 논리할 때 논자잖아요. 뭔가 되게 증명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점점 줄고 있습니다.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있어요. 근데 줄고 있는 추세다. 근데 그럼 변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변별을 주로 뭘로 하고 있느냐? 추론 문제. 그리고 미적 계산을 좀 빡세게 내는 걸로. 그리고 도형 문제.
이런 것들로 좀 변별을 하려고 하는 추세로 넘어가고 있다. 일단 그게 좀 베이스로 깔리고. 자, 그래서 성대를 제외하면, 성대는 공통범위 위주니까 확통기아의 출제 비중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어요. 한 30에서 40% 정도. 좀 높은 대학도 있습니다. 대체로는 30에서 40%고 좀 특이한 건 작년에 특히 기아의 비중이 좀 늘었다. 네, 상위권 대학은 특히 더 늘었다. 네, 그게 작년에 좀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를 짧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연세대는 이제 과학 논술이 없어진 건 긍정적이었죠. 근데 어쨌든 애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는 여전히 출제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여전히 애들은 어려워할 가능성이 있다. 고기를 했었고, 대신에 자취 판정이나 규칙 추론 능력을 잘 기르시면은 네, 합격에 되게 유리할 수 있고, 이런 능력들이 합격을 결정하는 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 시험이었다. 이 정도로 짧게 요약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고려대는 공통보다는 미적 확통 기하가 중요했어요. 그리고 이 중에 특히 기하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연대에 비하면 풀만한 문제는 많은 편이라 그랬죠. 네, 많은 편이어서 전체적으로 그래도 이제 난이도는 연대에 비하면 쉬운 편이기 때문에 미적 포함해가지고 확통기하에서 좀 안정적으로 80% 이상 좀 맞춰주시면 합격이 가능한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평소에 이제 꾸준히 확통기하 포함해가지고 논술을 준비한 친구들한테는 그래도 괜찮은 대학이 아닌가, 뭐 이렇게 작년 결과를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양대는 일단 난이도 문제가 있었죠. 전체적으로 5점반까지 인터칼리지의 영향으로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좀 올라갔었고, 확통이 좀 어려웠고, 기하는 자주 내는 문제를 냈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대학이었다. 성균관대는 평화로웠다. 연구안에 비하면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편이었고, 여전히 공통범위 안에서 도형이나 계산이 합격을 결정하는 시험이었다. 서강대 역시 연구안에 비하면 쉬운 편이었고, 사실 서강대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서강대만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는 없어요. 보통 다른 대학 같이 준비하면서 서강대 시험 보러 가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특히 막 연대하고 한양대 준비한다고 어려운 문제를 풀었던 애들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시험이었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중앙대보다 쉬웠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대학들보다 쉬워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시험이었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중앙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중앙대도 기존에 내던 경향 그대로 출제를 했습니다. 얘네들도 일단은 연고한에 비하면 풀만한 문제가 많은 편이에요. 고대는 풀만한 문제가 많았으니까 연대, 한양대 비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연대, 한양대에 비하면 풀만한 문제가 많고, 이제 좀 특이한 거는 이게 원래 중앙대가 그런데 원래부터 확통기하를 많이 내요. 작년에도 똑같이 확통기하가 절반입니다. 확통이 무조건 20점짜리가 하나 나와요. 그리고 기하가 무조건 2문제 나옵니다. 15점짜리 2개. 그게 30점이거든요. 예, 그렇게 확통기하의 출제 비중이 높은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는 그래도 서강대 이상 대학에 시험 보러 가는 애들의 레벨과 중앙대, 그래도 중앙대 상위권 많이 가지만 그래도 중앙대 시험 보러 가는 애의 레벨에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앙대 시험 보러 가는 애들 입장에서는 기하를 어려워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은 좀 있다. 그리고 특히 중앙대가 계산이 엄청 빡센 걸로 유명해요. 계산이 빡세다. 특히 적분 계산이 되게 중요한데 작년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출제한 시험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 숙련된 미적분 계산 스킬이나 확통기하를 어느 정도 기초적인 수준에서는 준비를 해놨느냐. 그게 아마 합격을 결정한 시험이 되지 않았겠느냐. 중앙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자, 그런 다음에 경희대는 좀 특이한데, 경희대도 원래 중앙대처럼 확통기하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2024 때는 확통하고 기하가 거의 뭐 50%, 60%? 그 시험지를 받은 애들이 당황스러웠다 그랬어요. 당황스럽다. 뭘 이렇게 확통기하가 많으냐.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에는 과감하게 확통을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하만 2차 곡선으로 그냥 한 문제, 딱 30점짜리로 이렇게 출제를 해서 역시나 기하가 좀 강하게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나머지는 무난하게 출제했어요. 원래 경희대 내는 것처럼 뭐 도형 풀고 미적분 계산하는데 다른 상위권 대학보다는 그래도 좀 익숙한 도형, 또 다른 대학들보다는 그래도 좀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계산들,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다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보는데, 역시나 또 중앙대하고 경희대도 좀 달라요. 가는 애의 레벨이.
경희대 시험 보러 가는 애들 입장에서는 물론 경희대도 컴이나 전기 이런 데는 잘하는 애들 가겠죠. 근데 그래도 좀 다르기 때문에 그 경희대 시험 보러 가는 애들이 입장에서는 적당히 변별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희대가 언제 시험을 보냐면요. 수능 끝나고 그 다음에 일요일 오전에 시험을 봐요. 이틀 뒤에. 근데 그때 누가 같이 시험을 보냐면 성균관대가 시험을 봐요. 성균관대 오전에 시험을 보는 데가 공학계열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러면 3합 6 맞출 수 있고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성대 시험 보러 가죠. 그리고 그 나머지 애들이 경희대 시험 보러 가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 애들이 어디로 가냐면 거기 홀로 약간 외롭게 있는 대학이 하나 있어요. 동국대가 똑같은 시간에 시험 봅니다. 동국대. 나머지 애들이 또 동국대에 시험 보러 가요. 동국대가 좀 신기한 게 원래 논술이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는데 상위권에 살짝 비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정시로 동국대를 못 가는 친구들은 네, 논술로 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저는 가르치는 애들 중에 오늘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 수능 3등급 맞는 친구들 중에 동국대 합격시키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제일 좋으니까. AI 소프트 이런데. 근데 거기 정시로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논술은 쉽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한다. 아무튼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애들한테는 적당히 변별력이 있지 않았겠느냐. 자, 그리고 이화여대는 그 학교에서 발표를 하는 걸 보면 미적기하 확통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항상 보면 확통기하 잘 안 냅니다. 작년에도 자연계열은 미적분 중심으로 세 문제 딱 냈어요. 근데 보통 공통을 좀 같이 끼워 넣거든요. 작년에는 좀 독특하게 셋 다 미적분. 특히 뭐가 중요했냐면 적분 계산이 되게 중요했어요. 적분 스킬이 좀 좋은 학생들은 좀 무난하게 합격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시험을 냈는데 아마 그 이화여대 이제 지원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렵지도 또 그렇게 쉽지도 않은 적절한 난이도가 아니었나 싶고 약대만 변별을 해야 되니까 문제가 어려워요. 약대만 뭘 냈냐면 기하를 출제했습니다. 그리고 약대 문제는 어렵습니다. 좀 따로 출제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편에 속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건국대가 좀 특이한데 건국대는 여러 대학 중에 가장 출제하는 문제 특징이 확고한 대학이에요. 얘네들은 무조건 시험지 넘기면 다 도형입니다. 그래서 보통 4문제 내면 3문제가 도형이에요. 그리고 보통 한 문제를 전통적으로 확통을 하나 좀 풀만한 걸 넣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작년에 모의논술부터 바뀌었어요. 도형 나오는 건 똑같은데 갑자기 모의논술을 딱 봤는데 공간기하를 내는 겁니다. 근데 다른 데는 몰라도 건국대 시험 보러 가는 애들 입장에서는 공간기하는 거의 쥐약과 같은 거예요. 기하에서 벡터하고 그 다음으로 어려운 게 공간기하입니다. 어렵거든요. 그럼 뭔가 어렵게 내겠네 싶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지금 요 레벨의 대학 중에서는 나머지는 제가 좀 적절하다 그랬잖아요. 문제가 어려웠어요. 도형도 좀 어려웠고 특히 얘네들이 도형이랑 미분 계산이 좀 스킬이 필요한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 공간기하도 이거는 공간기하를 내신으로 좀 꼼꼼하게 한 애들도 좀 잘 풀 수 있었을까 싶은 정도의 문제를 좀 냈기 때문에 아무튼 작년에 좀 다크호스는 건국대였던 것 같아요. 건국대 문제 좀 어려웠습니다. 아무튼 건국대가 좀 그래서 최근에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건국대 좀 좋은 과들 있죠. 전자, 또 컴, 그리고 작년에도 건국대가 자유전공이 생겼잖아요. 공과대 자유전공, 이과대 자유전공 막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건대 선호도가 좀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좀 이제 변별을 위해서 좀 난이도를 높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애들이 실제로 너 경희대 저기 수원에 있는 캠퍼스를 다닐래 아니면 건국대 다닐래 그러면 원래 저희 옛날 기준으로는 경희대를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실제로 정시에서도 여전히 보면 경희대가 컷이 높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이 서울로 가고 싶어 해요. 건대 전이나 건대 컴 정도는 괜찮잖아 라고 생각을 해요. 괜찮죠. 투자도 많이 하고 선호도가 되게 높아요. 잘하는 애들 많이 간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참고하시는 게 좋아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은 뭐 대체적으로 작년에 많은 대학들이 시험을 어떻게 냈느냐 대략적인 평가는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저렇게 이렇게 보는 게 네. 저희가 이걸 보는 이유가, 예, 뭘 떠오시죠? 네, 저희가 보는 이유가 근데, 이건 작년이고, 올해 저희가 좀 잘해야 되잖아요. 올해 잘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올해 좀 어떻게 지원을 할지. 제가 여름쯤 설명회라면은 되게 디테일하게 대학별로 가는데,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기초 개념을 좀 잡아볼 거거든요. 기초 개념. 대학별 얘기는 짧게 하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그 기초적인 개념을 좀 먼저 잡아볼 건데, 일단 저희 논술 전형이 다른 수시 전형이랑 조금 다른 것들이 좀 많아요. 어떤 것들이 좀 있냐면 일단 경쟁률 높은 건 다 아실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특히 수학을 잘하는 애들, 상위권 학생들이 눈치를 잘 보지 않고, 원래 눈치를 봐야 되는데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지원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잘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어서 그렇고, 두 번째는 정시가 있으니까. 나한테는 정시가 있는데 납치를 당하면 안 되니까 이왕 쓸 거면 내가 그래도 정시로 갈 수 있는데 보다는 조금 더 높은 데를 써야 되지 않느냐. 맞는 얘기죠. 근데 특히 현역들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정시로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네.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몰라요, 애들이. 예를 들어 자기가 올 2등급이에요. 그러면 기대가 있잖아요. 한 과목이나 두 과목만 1 뜨면 그것도 1등급도 어디에 1이냐, 높은 1이냐에 따라 야, 잘하면 뭐 연고대쯤은 정시로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네, 근데 올 2 유지되거나 아니면 만약에 하나씩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올 2 정도면 경희대 공대를 좀 무난하게 갈 수 있어요. 평균적 올 2는. 근데 애들이 그런 것도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신 지원하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우리 논술은 일단 일반적으로 그래 얘기하는 펑크는 안 일어납니다. 일단 경쟁률 미달 없어요. 좋은 대학들은. 그리고 두 번째, 좋은 대학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중에 어머님들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가천대 있죠? 가천대 엄청 많이 뽑죠? 저는 예전에 가천대 간호대 83명 논술로 뽑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가천대 간호 좋아요. 제가 아시는 분이 서울대 저기 보라매 병원 있잖아요. 거기 간호사로 계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제 후배인데 가천대 간호대 좋게 보더라고요. 왜 좋게 보냐 그랬더니 저희가 수련을 좀 빡세게 시킨다네요. 그래서 저 친구들이 일을 잘하더라 그래가지고 되게 좋아하던데 83명 뽑아도 경쟁률이 50대 1, 60대 1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논술은 어디든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고 경쟁률 미달은 없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펑크는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정시도 마찬가지인데 이과의 경쟁률이 좀 높거나 해가지고 공부를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겁나서 피해요. 딴 데로. 그러면 상위권 애들이 위에 비니까 점수가 좀 낮은 사람도 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컷이 내려가지 않을까? 물론 정시랑은 좀 다르지만 그런 느낌으로 펑크가 날 수는 있겠죠. 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저희는 그걸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대체로 그런 일도 논술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는 소신대로 한다는 거예요. 다 인기학과, 전자컴을 다 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다 인공지능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경향성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펑크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예외는 있다 그랬죠. 아까 우리 동국대 있다 그랬죠. 예외가 있어요. 그리고 수능 전에 보면 홍익대 같은 대학도 보시면은 홍익대. 애들이 웬만히 자기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얘는 홍대 정시 힘들어요. 근데 그런데도 수학 2등급만 되면 홍대를 잘 안 쓰려고 그럽니다. 논술로. 왜 안 쓰려고 그러냐? 수능 전이니까. 납치당할까봐. 근데 나중에 수능 보잖아요? 납치가 아니에요. 수능 보고 나서 난리가 났다는 걸 자기가 느끼게 되면 홍대가 정시에 다군에 있어요. 홍대 다군에 컴퓨터라도 아니면 다른 과라도 들어가려고 애들이 쭉 줄 서 있는데 진학사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하게 모의 지원해 놓습니다.
왜 애들이 마지노선은 홍익대니까. 홍익대는 가야 되는데 그럼 미리 쓰지 논술로. 논술로 하면 쉽게 될 수 있는데. 결론은 거꾸로 논술에서는 상위권 애들이 홍대 잘 안 간다는 거예요. 물론 납치되느냐 마느냐 고민이 있죠. 그런 것들은 강사랑 상담을 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걸로 좀 특수하게 생기는 부분도 있고 또 특별하게 몇몇 과들은 그 좋은 과인데 인원이 좀 작은 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과들은 좀 변수가 있죠. 잘하는 애들도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연세대에 보면 지능형 반도체라는 과가 있습니다. 거기가 논술은 5명 뽑아요. 추합도 안 돌아요 거기는. 근데 5명 뽑는데 잘하는 애들도 뭔가 여기는 쓰자니 전자전기는 32명인데 여기는 쓰려고 하니까 5명? 좀 애매한데? 조금 피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죠. 또는 반대로 뭐 그런 소문이 돌면 더 몰릴 수도 있고 점수에 매년 기복이 되게 심할 수 있습니다. 그 인원이 작은 과들은. 그런 데들은 좀 복불복이죠. 변수가 되게 심할 수가 있고 작년은 좀 피했던 것 같아요. 잘하는 애들이. 왜냐하면 제가 아는 이유가 저희 반에 연구소설관 반에 그 전체 100분위가 보통 저는 10% 안에 들어야 제가 이제 답안지를 보고 인기학과에 지원을 시키거든요. 이 친구는 그 정도 아니었고 한 20, 30% 정도였는데 가끔 10% 가고 지능형 반도체 쓴 친구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합격을 했습니다. 네. 100분이, 예, 저희 논술. 네, 논술 10%. 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예측도 하기 힘들어요. 예측도 하기 힘들고 반대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논술은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펑크는 잘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경쟁률은 또는 이제 추가 합격률은 좀 지원할 때 부차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경쟁률 높으니까 합격 점수 높던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원인과 결과가 반대가 된 거예요. 인기 학과라서 경쟁률이 높은 겁니다. 경쟁률이 높아서 인기 학과인 게 아니고 인기 학과라서 경쟁률이 높죠. 인기 학과라서 소신 지원하는 상위권 학생들이 많죠. 그래서 점수가 높은 거지 경쟁률이 높아서가 아니에요. 이런 일도 많이 발생해요. 경쟁률 10대 1짜리가 있고 20대 1짜리가 있고 내 논술 점수는 65점이에요. 근데 10대 1짜리는 합격 커트라인이 70점이었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20대 1짜리 학과를 보니까 합격 컷이 알고 보니까 60점이에요. 그럼 저는 어디에 지원했어요? 좋은 거죠? 20대 1에 지원했어야죠. 20대 1이 합격 컷이 60점이고 10대 1짜리가 합격 컷이 70점이면 내 점수는 65점인데 10대 1이라고 쩍내하고 좋다고 들어갔다 거기는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논술은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 합격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원래 기본적으로 논술은 추가 합격이 많이 안 돌죠. 그나마 많이 도는 데가 어디죠? 연세대가 많이 돕니다. 연세대가 전자전기가 작년에 32명 뽑았어요. 근데 4차 추합까지 발표하는데 대체로 90명에서 100명 정도가 추합이 됩니다. 엄청 많이 돌죠? 이거는 다 누구 때문? 영과고 친구들 때문. 네. 제가 정확하게 비교를 해드리면 왜 이게 연세대 추가 합격률이 별로 안 중요하냐? 저한테 배우고 화학과에 최초합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리고 저한테 배우고 전자전기에 예비 74번 받고 저한테 전화와서 제가 3차 추합에 될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3차 추합이 된 여학생이 한 명 있어요. 수학 되게 잘해요. 엄청 잘하는 학생이에요. 근데 예비 74예요. 이 친구 점수가 화학과 최초합한 친구보다 몇 점 더 높냐 하면 2배 높아요. 맞춘 걸 보면. 그런데 예비 74번이에요. 근데 그 2배 낮은 친구는 화학과 최초합입니다. 추가 합격률이 높을수록 영과고 친구들하고 상위권 친구들이 많이 와서 그런 거고 그럼 쭉 빠지니까 걔들이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도 빠지겠죠? 빠지니까 나한테 오지 않을까? 아닙니다. 쫙 기다리고 있는 상위권 친구들이 쫙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에. 걔들한테 갑니다. 네, 그러니까 시험을 봐서 이렇게 소신 지원하는 시험에서는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대는 반대죠. 추가 합격률을 보시고 높으면 높을수록 누가 많이 온다? 대체로 보면 네, 영과고 친구들이 많이 온다. 물론 약학치유에 빼고요. 약학치유에는 대면 가죠. 걔들도. 그 가면 갈라고 쓴 거니까 그거는.
전전 쓰는 애들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서울대, 카이스트. 거기 되면 거기가 안 되면 연대를 보험으로 하는 건데 잘하는 애들은. 약대는 거기 가려고 하는 거예요. 카이스트에 약대 없잖아요. 서울대 약대 없잖아요. 논술. 자기들이 갈 수 있는 게. 거기는 가는 거고 네, 나머지 것들은 공대에서는 추합률이 높을수록 반대다 오히려 연대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 개념이면서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논술은? 다른 전형이랑 좀 달리 일단 1번은 내 수능 등급이 어느 정도냐? 그래서 내가 정시 라인으로 어디를 갈 수 있고 어느 대학을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일단 1차적으로. 그게 1차 필터링. 거기 1차 필터링이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오로지 내 논술 실력입니다. 두 번째가 내 점수. 그러니까 나는 논술 성향이 어떤지 뭐 예를 들면 나는 확통기하가 어느 정도로 돼 있는지 또는 나는 미적 계산을 잘하는지 도형은 잘하는지 추론 능력은 좋은지 논리적인 사고 능력은 어떤지 이런 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총 종합해서 나의 점수. 그래서 어느 대학에 어느 학과에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최근에는 대학별 점수 차이보다 학과별 점수 차이가 더 심해요. 애들이 인기학과에 많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모든 대학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감안하시면 어느 정도는 베이스는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놓은 다음에 연대부터 차례대로 살짝 보시면 되겠죠. 나중에 더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좀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좀 중요한 지점들만. 자, 우리 연세대는 아까 봤듯이 최저가 없어요. 그래서 연가고가 많이 지원합니다. 그리고 수학은 엄청 뛰어나고 국어 탐구는 좀 별로인 그런 수학 최상위권 친구들도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국어 탐구를 좀 못해도 잘해도 좋고 근데 못해도 수학에 좀 퍼포먼스가 좋은 애들은 기본 연대에 지원을 하는 게 좋은 전략일 수 있어요. 확률은 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연대에 지원을 할 수 있고 특히 연대가 아까 우리 어려운 문제를 만드는 포인트가 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되게 잘해. 그래가지고 평소에 논술이 점수가 잘 나와요. 그래서 강사랑 상담한 다음에 아 얘가 그 정도 실력이 된다고 생각하면 인기학과에 지원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아닐 수 있죠. 애매해요. 점수가. 못하는 건 아닌데 애매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래도 연세대에 지원하고 싶으면 나머지 과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연대는 몰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학과별로 점수 갭이 많이 난다 그랬죠. 어디가 합격 컷이 높다? 인기학과인데 추가 합격률을 보면 된다 그랬죠. 네, 거기가 높아요. 반대로 추가 합격률이 떨어지는 데가 대체로 보면 합격자 컷이 낮을 때가 많습니다. 네, 그런 점수 갭을 좀 이용하셔서 건축이라든지 또는 도시공이라든지 또는 사회환경 시스템이라든지 사회환경 시스템은 뭐 하는지 다들 아시나요? 토목입니다. 옛날식으로 따지면. 근데 토목이라고 하면 아무도 안 가죠. 네, 그래서 사회환경 시스템. 그리고 실제로 요즘은 환경 관련된 것도 많이 합니다. 네, 제 관련 선배들이 그쪽이 좀 많아가지고 지금 교수님하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쪽도 많이 합니다. 최근에는. 그리고 자연과학대. 연대가 과들이 되게 많아요. 자연과학대 과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좀 지원을 해보시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제가 작년에 상담했던 친구 중에 수학 되게 잘하는 애인데 합격을 한 친구예요. 재수생인데. 근데 논술 안 하다가 나중에 들어왔어요. 이 친구도. 천문우주 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반갑던지. 왜냐면 얘는 수학 잘하는데 인기학과 하면 애매할 수 있거든요. 천문우주면 이 친구 정도면 합격하겠다. 최초합을 하더라고요. 어떤 한 친구는 제가 가르친 학생은 아니에요. 제가 따로 상담도 하기 때문에 날씨를 좋아하는 학생 한 명 있었어요. 네, 저는 날씨 좋아한다고 하는 친구는 처음 봤거든요. 그러면 하나 있죠. 연대는 대기과학과가 있죠. 네, 근데 제가 가르친 학생은 아닌데 나중에 합격 소식은 없네요. 아쉽게.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 중에 만약에 내가 아주 높은 논술 점수가 아니라고 치면 뭐 그런 학과들을 좀 적당히 선택을 잘 하셔서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일 수 있다. 자, 그리고 고려대가 중요하다 그랬죠. 고려대의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최저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448로 굉장히 최저 기준이 높기 때문에 충족률이 낮아요.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50대 1 정도 최초 경쟁률을 가지는 과가 있다. 그럼 나중에 어느 정도로까지 떨어지느냐? 한 10대 1 정도까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과에 따라서는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 자릿수 때 실질 경쟁률을 가질 수도 있어요. 상위권 논술 중에 그 정도 경쟁률로 할 수 있는 데는 고려대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경쟁률이 이점이 있는 거고, 그냥 반대로 내가 맞출 수 있는 친구면 되게 좋겠죠. 올해부터는 사탐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사탐을 좀 넣어서 사합할이 가능하다고 치면은 그렇게 하셔도 좋고, 제가 상담을 해보면 대체로 어머님들이 9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사합 9 정도만 돼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도전을. 사합 10이면 제가 얘기는 잘 안 해요. 근데 사합 9면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합격생을 늘리는 게 좋고, 이제 대신에 이 친구 논술 점수를 보고 어느 과를 쓰면 좋은지, 이제 그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실질 경쟁률 문제가 있다. 자, 그래서 그걸 맞출 수가 있으면서 연대 한양대급으로 어려운 문제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정도 못 푸는 학생도 괜찮고, 이제 대신에 미적 확통기하는 논술에 꾸준히 대비했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지원을 하기가 좋은 대학이 고려됐다. 자, 그리고 한양대는 이제 올해부터 모든 과에 최저가 3합7 적용이 되죠. 의예만 3합4고, 의예가 올해 부활하는데 그것만 빼고 다 3합7입니다. 그럼 예전보다는 이제 적어도 수학만 잘하는 그 수학 덕후 애들은 좀 필터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경쟁은 덜 치열해질 겁니다. 왜냐면 3합7 정도 되면 아까 제가 3분의 1 정도가 남는다 그랬거든요. 그것만 해도 경쟁률은 실제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숨통은 좀 트일 것 같고, 우리 특히 인터칼리지 쏠림도 예전보다는 좀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문제가 어렵긴 한데 그래도 한양대가 연대랑 좀 달라요. 자기네들이 예전에 냈던 문제를 좀 많이 내는 스타일이 좀 있기 때문에 한양대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에 좀 투자할 시간이 좀 길고, 특히 한양대 기출을 좀 성실하게 학습한 애들이 잘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 확통기하 기초가 어느 정도는 튼튼한 학생들, 이런 친구들이 지원을 하기 되게 좋은 대학이다. 자, 성대는 특별히 부담 안 가져도 된다 그랬죠? 네. 확통기하 좀 안 해도 된다 그랬고, 미적이 좀 약해도 되고, 3합 6 이상만 되면 그냥 부담 없이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3합 6도 있고 3합 5도 있고 3합 4짜리도 있죠. 3합 4는 의예고, 근데 3합 5짜리 중에서도 좋은 과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그 논술 점수를 보고 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논술 점수가 좋아요. 근데 만약에 3합 5를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3합 6하고 3합 5가 맞출 수 있는 애들이 확 줍니다. 1등급 차이가. 3합 5는 확실히 좀 세요. 3합 6은 어떻게 될 것 같거든요. 3합 6은 좀 세게, 3합 5는 좀 세기 때문에 만약에 실력이 좀 좋고 맞출 수 있는 애들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다만 올해도 성균관대가 그대로 쉬울 거냐 그거는 모르겠지만, 성균관대가 그 문제가 문항수가 좀 많아요. 그리고 계산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뭐는 좀 돼 있어야 되냐면, 문항수가 좀 많고 계산이 많기 때문에 계산이 좀 빠르면서 굉장히 정확하고, 그리고 이거를 답안지에 옮겨야 돼요. 답안을 좀 빨리 작성하는 것도 평소에 훈련이 잘 돼 있는 그런 애들이 합격을 좀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술과 계산을 되게 센스 있게 잘하는 애들, 또 서술한다고 다 한글말로 서술하면 안 됩니다. 계산은 계산만 딱딱 적고 필요할 때만 서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하는 애들이 되게 유리하더라. 그리고 서강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강대만 지원하는 애들 없다 그랬죠. 그래서 기존의 다른 상위권 대학들을 준비하면서 3합 7 정도가 되면 역시나 서강대도 부담 없이 지원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서강대는 학과가 별로 없습니다. 8개밖에 없어요. 그 8개 중에 선택을 해야 되고, 자연대 수학과 물리학과, 그 다음에 공대라고 할 수 있는 게가 시스템 반도체 인공지능인데 그 2개는 추천 안 하고요. 그럼 남아있는 데가 전전, 화공생, 컴퓨터 기계인데, 막 외우고 있네. 이걸 하도 많이 상담하다 보니까. 인원도 외우고 있는데, 아무튼 선택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서강대가 보통 토요일 날 시험을 봐요. 근데 그때 하루에 2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권 친구들은 어떻게 많이 하냐면 오전이나 오후를 보통 오전에 고려대 시험 보러 가고, 그리고 오후에 1교시나 2교시에 서강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용도로 서강대는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중앙대는 3합 6입니다. 학교 레벨에 비하면 지금 자기네들이 서강대, 한양대에 비해 최저가 더 높다는 거잖아요. 근데 대신에 영어 2등급을 1등급으로 쳐줍니다. 네, 그렇게 해서 3합 6이고, 그래서 그거 일단 맞출 수 있으면서 확통기하고 50%라고 했으니까 확통기하 준비가 좀 꾸준히 돼 있고, 그리고 중앙대가 계산으로 변별하는 대학이라 그랬어요. 계산이 되게 빡세요.
그래서 계산력이 좋은 학생들이 중앙대 쓰기가 되게 좋다. 자, 그리고 이화여대는 수학 포함해서 2합 5거든요. 미적분 중심으로 어차피 출제를 하기 때문에 미적분 기초가 되게 좋은 여학생이 쓰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2합 5 되고 여학생 되고 어느 정도 미적분 하면 이화여대는 그냥 쓰시면 되는데, 특히 이대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 수학 되게 잘하는 남학생들을 빼고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쟁률도 다른 데에 비하면 좀 낮고, 그리고 경쟁이 좀 덜 치열하죠. 결과적으로는 다른 대학만큼 공부를 좀, 논술 공부를 좀 덜 해도 그 확통기하도 안 나오니까, 그리고 경쟁이 좀 덜 치열하니까 조금 덜 해도 합격이 가능한 대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대. 자, 그리고 건대가 좀 독특했죠. 좀 어려웠다 그랬는데, 건대도 2합 5예요. 2합 5를 맞출 수가 있으면서 도형에 특히 좀 비교 우위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건대가 유리할 수 있다. 네, 이 정도로 대략적인 기초 개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우리 약학 계열은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서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그 약대 같은 경우는 논술에서 최근에 많이 생겼는데, 그 연세대 같은 경우에 중상위권 공대나 아니면 고려대, 한양대 인기학과 정도의 합격 가능한 실력이면 사실은 약대도 지원 가능한 실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약대 점수를 보잖아요. 얘네들이 의예과 애들하고 공과대 인기학과 애들하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디에 점수가 좀 더 가깝냐 하면 의예에 가까운 게 아니에요. 공과대 좀 더 가깝습니다. 높긴 한데. 그러니까 확실히 의예하고 약대는 갭이 있다. 레벨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대에 조금 가까운 상위권이란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연대나 고려대에 공대 인기학과에 합격할 정도 실력이면 약대 지원을 하셔도 돼요. 관건은 하나입니다. 특히 현역들은 최저 기준이 다 높아요. 최저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용도로 약대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냐, 실력이 있으면서 내가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향 카드로 한 장에서 두 장 정도 쓸 수 있다. 네, 그렇게 만약에 되면 그런 상향 카드로 약대를 활용해 주시면 좋죠. 물론 이제 연대 약대는 최저가 없어요.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균관대 약대는 3합 5긴 한데 나머지는 3합 5가 다 평균이 많거든요. 탐구 평균. 근데 얘네들은 그냥 3합 5예요. 사탐도 되고. 근데 성대 약대도 추천을 잘 안 하죠. 5명 뽑는데 경쟁률이 600대 1 막 이러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는 주변에 대내를 못 봤어요. 어디 있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르쳐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경희대 약대 과학논술 봐야 되죠.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빼고 나머지를 좀 상향 카드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느냐. 빈틈들이 있죠. 이건 뭐 나중에 할 얘기지만 뭐 동국대 약대라든지 가톨릭 약대라든지 그런 좀 빈틈이 있는 약대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도 나중에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요 정도 하면은 그래도 대략 어떤 식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되는지 기초적인 개념을 잡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두 번째 파트가 끝난 거예요. 야, 그렇게 아까 제가 처음에 할 때 그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게 힘들다고 그 핵심적이고 간결한 거 한다고 해놓고 쫙 얘기를 했더만 시간이 이렇게 빠릅니다. 네, 그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딱 15분만 조금 더 해볼게요. 마지막 얘기는 하나가 남아있어요. 그것만 한번 해볼 테니까 뭐 어쩌면 사실 요거는 이제 학생들한테 더 들려줘야 할 얘기긴 한데 저는 이미 학생들을 하고 있으니까 네, 찍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학생들한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뭐 논술에 올인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수능 공부를 하면서 논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선택과 집중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네 가지를 딱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딱 요 네 가지만 잘 해도 올해 논술에 희망이 되게 많아져요. 일단 첫 번째는 기본 점수를 획득을 하려면 자, 일단 확통기합 빼고서라도 공통미적이 대체로 60%란 말이죠. 거기에서 기본 점수를 못 얻으면 논술 합격이 어려워요. 모든 모의 논술에서 항상 보면 점수를 어느 정도 잘 맞는 애들이 특징이 뭐냐면 계산 능력이 좋은 애들입니다. 논술인데 계산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 점수 획득을 잘하려면 미적분 계산이 되게 중요하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좀 더 내가 상위권 대학의 상위권 학과에 합격을 하고 싶다. 그럼 좀 더 점수를 더 먹어야 돼요. 그러려면 추론이라든지 도형을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가 되는 게 아까 우리 증명은 잘 안 나온다고 했지만
매년 그런 게 아니에요. 나올 수가 있고, 특히 미적분 계산 문제에 통합적으로 출제가 되는 증명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부등식의 증명이나 실근의 존재 증명 정도는 챙겨두는 게 좋아요. 언제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연세대나 고대 같은 대학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한양대도 그렇고. 네, 저런 것들까지는 챙겨두는 게 좋다. 자, 그러면 기본 점수, 요 밑에 두 개는 고득점 획득. 여기 도형이라는 건 기하를 포함한 거예요. 기하도 도형입니다. 네, 포함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추가로 확통의 기초 개념, 그리고 확통의 기본적인 논술 기본 유형, 요 정도까지 챙기는 네 가지. 네, 요 네 가지만 좀 잘하셔도 올해 논술은 좀 전망이 밝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드리면, 아까 제가 확통기하도 문제인데, 사실은 요즘 학생들은 미적분도 문제다라고 얘기했어요. 대신에 어느 정도 하는 애들은 제가 사실 미분은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왜냐면 미분은 공식을 내가 알고 애플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이거죠.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네. 그 미분은 애들이 공식 알고 스킬 알면 미분 자체는 다 해요. 문제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에 쓰이는 것들이나 이런 거 논술에 메꾸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애들이 적분을 너무 못합니다. 근데 적분은 원래 어려운 게 맞아요. 수학2 말고 미적분 적분 어려운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적분은 공식 안다고 원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미분이랑 적분을 비교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항상 어릴 때 엄마한테 겨우 쫄라가지고 장난감 하나 선물 받잖아요. 그럼 저는 어릴 때 맨날 받으면 다 그걸 분해해요. 자동차 받으면 다 분해합니다. 그 엄마가 맨날 그랬어요. 너는 맨날 받아가지고 분해할 거면서 왜 사달라고 하느냐. 근데 분해하고 나서 다시 조립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저도 나이가 들면서 세뱃돈이나 많이 받고 이제 좀 큰 장난감을 사게 되니까 옛날에는 잘 됐는데 이게 분해하고 조립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사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나한테 망치, 드라이버 이런 거 주고 야 뭐 뽀개봐라 분해해봐라 이러면 누구나 다 하죠. 근데 그게 미분이에요. 근데 적분은 그걸 다시 조립할 수 있는 게 적분이거든요. 설계도가 있어도 조립이 어려운데 설계도가 없는 문제에서 조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적분이 어려워요 원래. 어려운데 현재 이제 수능 자체가 적분이 너무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오는 편은 아니다 보니 애들이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적분이 미분은 나중에 상향 평준화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적분은 편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적분 같은 경우는 논술에도 오실 때에는 추가적인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좀 적분이 약한 친구들은 추가로 이렇게 공부를 좀 해두면 좋아요. 뭘 공부를 해두면 좋으냐. 논술 문제가 좀 올드하거든요. 옛날 문제 같아요. 요즘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문제집이 하나가 있어요. 올드해서. 정석이 있습니다. 정석의 뒤에 적분 파트 특히 연습 문제를 보면 깨알같이 소문항이 쫙 있는 거 있거든요. 그 정도만 해도 논술 적분 50에서 60% 먹고 들어가는데 애들이 그걸 안 해요. 올드한 거를 하면 논술 대비가 잘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좀 부족한 친구들은 보충을 해주는 게 좋다. 저 수업 시간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우리 또 하나 꼭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기가 수학 1등급, 2등급이래. 근데 논술에 왔는데 미적분 잘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되게 관찰을 열심히 하는데 그런 친구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분명히 수능 등급은 1이나 2인데 왜 논술을 못하고 있느냐. 이 친구들이 수능 수학에서 1등급, 2등급 맞는 원리가 수능 수학에 너무 최적화시켜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수능 수학에 최적화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능 수학은 특수한 케이스에 특수한 상황이 답으로 제시가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수능 수학을 빨리 푸는 애들이 뭘 잘하느냐. 그 특수한 거를 캐치를 되게 잘합니다. 아마 그 수능 설명회를 들어가 보시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걸 되게 잘 가르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좋은데 근데 너무 그것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논술은 특수하지 않은 케이스가 문제가 나와요. 보편적인 케이스. 그러니까 실제 문제 난이도가 더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애들이 특수한 것만 하다 보니까 제대로 푸는 방법을 까먹어가지고 특수하지 않은 게 나오기만 하면 손을 벌벌 떨어요.
특히 그런 애들이 너무 특정한 유형의 문제만 풀다 보니까 이 미적분을 잘하려면 다양한 함수식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미적분 연습, 계산 연습, 노가다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있는 애들이 되게 많아서 계산력이 또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논술로 오면 자기가 좀 익숙하게 봤던 함수가 나오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점수 기복이 너무 심해요. 네, 이런 친구들이. 근데 이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는 특히 현역들은 수능에 가서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수능에 가서 그렇게 되느냐. 수능에 최적화했는데 수능이라고 해서 항상 똑같은 유형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두 문제나 세 문제는 낯선 게 나옵니다. 너무 최적화시켜서 공부한 애들은 그게 적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망했다 또는 실수했다 자기는 그렇게 느끼는 건데 그게 실력이에요. 실력인 거고 재수생 애들은 왜 잘하게 되는 거냐. 자기도 그렇게 공부했겠지만 나중에 재수생이 되면 공부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최적화 시키는 거 말고 나머지 이것저것 많이 풀거든요. 가리지 않고. 그런 애들은 잘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논술 와서도 스무스하게 적응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죠. 내신과 수능, 수학 공부, 특히 미적분 공부를 하더라도 편식을 하면 안 된다. 너무 수능에 갇혀있는 특정한 유형만 연습하면 자기가 1등급이든 2등급이든 논술 와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조금은 보편적으로 공부를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해둬라. 네, 그게 또 논술에 좀 도움이 되는 미적분 공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통기하 얘기하면 오늘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확통기하의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미적분은 그나마 우리 선택인데 만약에 우리가 대체로 미적분 선택자로 치면 선택 과목이 아닌데 논술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그 공부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 과목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럼 어쨌든 우리가 확통기하를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합격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합격에는 필요하지만 어떻게 하든 효율적이고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애들도 그렇고 이제 부모님들도 확통기하 때문에 아예 시작을 안 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너무 부담감을 근데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 논술이라는 시험도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상대평가예요. 미적분 선택하는 애들 중에 기하, 벡터, 공간계 이런 거 잘하는 애들이 있을까요? 시대인재 예를 들어 재종 최상위권이에요. 기하를 잘할까요? 미적분 선택자인데 걔는 미적분까지 수능을 잘하는 거지 기하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통이랑 기하가 어렵고 확통기하가 쉽지 않은 거는 다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누구보다 준비를 안 한 애들보다 조금만 잘하면 되지 내가 다른 과목 공부하는 것처럼 꼼꼼한 애들은 기초 개념하고 심화 개념하고 기본 문제 풀고 실전 문제 이래야 공부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그렇게까지 공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확통하기하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내가 완벽하게 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보러 가야 되고 다 그런 상태라는 걸 좀 받아들이면 부담이 덜해요. 근데 이걸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부담감은 좀 이렇게 좀 놔도 된다. 그게 일단 애들의 멘탈에는 되게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일단 그렇게 이제 기본으로 깔고 그리고 확통기하가 사실은 우리 논술에 막 킬러로 나오고 이런 건 드물어요. 아까 기하 어렵다며 뭐 아까 확통도 어려운 거 있다면 물론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어려운 이유가 되게 중요해요. 어려운 이유가 확통 같은 경우도 확통의 개념이 되게 깊어지는 문제가 나와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하도 기하의 개념이 되게 어렵게 나와서 어려운 게 아니고 기하는 왜 어려우냐. 문제를 풀 때 딱 첫 단계. 그때만 사실은 기하의 기초 개념이 쓰이고 나머지는 도형이라서 어려운 겁니다. 고려대 아까 어려운 것도 도형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미적분도 통합돼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도형 미적분 뒤에가 어려운 거지 기초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애들은 문제가 어렵잖아요. 그럼 자기가 기하가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첫 단계만 넘어가면 되고 확통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초 개념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확통과 기하가 살짝 다른데 확통은 일단 그 기본적인 문제도 그 뭐 다른 우리 공통 과목이나 미적분이나 조금 그 이질적이거든요. 아마 2학년 때 내신하고 나서 왜 미적분을 선택하느냐. 수학 점수가 아주 높지 않은데 그런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확통은 엄마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이질적입니다. 그래서 확통은 기초 개념의 플러스 처음에 문제 풀 때 좀 이질적이기 때문에 그 기본 사고 회로를 새겨주는 기본 유형 거기까지는 해두시면 좋고 기하는 정말 기초 개념만 해줘도 좋아요. 교과서만 봐도 좋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도형 미적분이니까.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일단 확통기하 그래서 노베이스 학생들은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고민할 시간에 빨리 기초 개념을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논술을 안 쓸 거면 상관없어요. 네, 논술을 쓸 거면 논술을 쓸 거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기초 개념을 하는 게 좋고 제일 좋은 거는 만약에 자기가 내신이 크게 안 중요하다. 네, 그러면 내신 대비 기간 때 괜히 애매한 걸 하지 말고 수능 공부 열심히 하면서 확통기하를 기초 개념을 요때 하는 게 좋아요. 딴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요때 휴강기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좋다. 자, 확통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이질적이기 때문에 초반에 확통의 사고를 새기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자,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첫 단어는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만 굉장히 잘 돼 있어도 그 뒤에 있는 내용이 흡수가 빨라져요. 왜냐하면 경우의 수 잘하면 기본 사고 회로가 정립이 되게 돼 있어요. 시간이 만약에 부족하다. 쌤 제가 확통 기초 개념 진도를 다 떼는 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경우의 수라도 해두세요. 우선적으로 1차로. 그럼 뒤가 되게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하도 마찬가지. 출제 비중이 벡터도 물론 나오지만 일단은 출제 비중이 제일 높은 게 연대도 그렇고 한양대도 그렇고 중앙대도 그렇고 나머지 대학도 그렇고 2차 곡선이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일단 얘를 먼저 해놓는 게 좋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만약에 내가 시간이 없으면 2차 곡선 기초 개념부터 빨리 해두는 게 좋고 만약에 시간이 조금 더 되고 내가 연대 한양대 쓴다. 네, 그러면 연대나 고려대를 쓴다. 네, 그러면 벡터까지 해두면 조금 더 좋다. 우선순위는 2차 곡선부터. 자기 혼자 하면 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빠르게 할 거면 인강으로 빨리 듣는 게 좋아요. 유튜브에 나오는 인강 들어도 좋고 아니면 유명한 강사의 인강을 들어도 좋고 누구 걸 들어도 어차피 기초 개념 듣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뭐 메가의 패스를 끊어놓은 게 있으면 메가 들으시면 되고 마이맥에 있으면 거기 들으시면 되고 이투스에 있으면 거기 거 들으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머님들 또 물어보세요. 그래서 누구 거 현우진 시발점 들으면 돼요. 그럼 네, 뉴런 들을 필요 없어요. 시발점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저기도 연습 문제 볼 필요 없고 기초적인 문제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네, 시발점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휴강 기간에 따라 이제 휴강 기간에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정말로 대학이 바뀔 수 있거든요. 자기 특히 확통기하 노베이스인데 나머지는 좀 하는데 확통기하가 노베이스야. 그 휴강 기간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학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좀 학습의 전략을 세워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해서 거의 마무리가 됐네요. 이제 그래서 마무리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월달하고 6월달에는 이제 만약에 5월달, 6월달에 새로 시작하신다. 뭐 제 생각은 그래서 좀 제일 급한 불을 끄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7월에 다 실전으로 넘어간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 좀 제일 급한 불을 끄는 게 좋은데 그 제일 가장 급한 불이 제가 지금 학생들을 관찰할 때는 적분이랑 확통 기하예요. 저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일단 저는 그래서 5월달하고 6월달에는 적분 확통 기하를 수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7월에 실전 과정으로 넘어갈 거고 여기 있는 내용으로 수업을 할 건데 이 내용은 제가 나눠드린 강좌 안내 자료에 따로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딱 1분만 저희 이제 유튜브 다 들으면 광고 1분 나오잖아요. 네, 1분만 딱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제가 수업할 때는 확통하고 기하는 수업 시간에 개념 강의를 제가 합니다. 하는데 아주 길게는 못하기 때문에 노 베이스인 친구들은 미리 들으면 좋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분당 대찬에 제가 깔고 있는 수업이 지금 현재 2개가 있어요. 자, 일요일 오후에 있는 수업이 있고 토요일 오후에 있는 수업이 있습니다. 둘 다 연고소송한 목표 반이고 똑같은 진도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자, 그 2반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고 수업의 진행은 처음에 복습 테스트를 먼저 하고요. 근데 여름 때는 풀 모의 논술로 하는데 지금은 짧게 할 거예요. 복습 테스트 수준에서 미니 모의 논술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강의를 이루어지는 수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매주 과제도 제출을 해야 되고 1학기 때는 복습 테스트를 볼 건데 그 과제하고 복습 테스트 둘 다 채점하고 첨삭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1학기 때까지는 그래도 강사가 직접 첨삭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첨삭을 2번 합니다. 1차 첨삭은 일단 저희 연구원들이 하고 2차 첨삭을 제가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 제가 직접 답안지를 나누어주고 1대1로 피드백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직접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저만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어머님들한테 다 문자로 이 친구의 과제와 복습 테스트가 어떻게 됐는지 매주 한 번씩 문자 피드백을 가득 채워서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저희가 외부로 발송할 때 그 문자 피드백 용량이 2000바이트로 제한이 돼 있어요. 2000바이트를 꽉 채워서 보내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매주 받으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강좌 안내 자료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우는 게 힘들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1시간 한 40분 동안 열심히 한번 해봤는데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질문할 거 있는 분들은 저한테 질문하시고, 네, 긴 시간 듣느라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